2008년 영화 아이언맨이 개봉한 이후 비주류였던 슈퍼히어로 장르 영화는 주류로 자리 잡아 오늘까지 매년 몇 편의 슈퍼히어로 영화가 개봉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슈퍼히어로들이 출연하여 변주를 선보이고 있지만 대체적인 주제의식은 다르지 않습니다. 큰 힘이 주어진 선한 의식을 가진 개인이 겪게 되는 고뇌와 갈등입니다. 다양한 볼거리들로 채워진 각각의 슈퍼히어로 영화들은 이 주제의식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대중의 각광을 받기도 외면당하기도 합니다. 모두를 압도하는 강한 힘엔 언제나 책임과 대가가 따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힘을 사사로이 쓸 수 없으며 개인으로서의 삶은 포기하게 됩니다. 다수의 사람들에게 칭송받지만 누구와도 가까이 지낼 수 없으며 언제나 세상의 문제들을 지켜보고 개입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를 지켜낼 수는 없기에 언제나 지켜내지 못한 사람들을 떠올리며 고통받게 됩니다. 이렇듯 슈퍼히어로 영화는 민주주의 사회의 지도자에 대한 변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현실 세계의 강한 힘이란 우연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수의 염원이 강한 힘을 만들어내고 그 시기 가장 적합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다수의 염원을 담아내는 그릇으로서 현실 세계의 슈퍼히어로는 존재합니다. 다수의 염원이 배신당할 때 그릇인 현실 세계의 슈퍼히어로 또한 깨지게 됩니다. 주어진 힘이 어디에서 시작됐을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슈퍼히어로라면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1일 빼빼로데이네요. 네. 토요일. 저는 나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이 빼빼로데이라고 오늘 이 녹음실 오는데 아주 눈꼴 시려가지고 또 말이야 막. 앞에 이제 커플이 지나가는데 뭐 이렇게 대화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뒤에 그냥 털레털레 가는데 한다는 소리가 뭐 이렇게 여자분이 이제 막 잘 들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잘 들으라고 이렇게 다그쳤단 말이야 남자를. 그러니까 갑자기 남자가 여자를 뒤에서 콱 끌어안더니면 번쩍 드는 거야. 잘 들었다 그러면서. 그 꼴을 리얼타임으로 본 저는 얼마나 빡쳤겠습니까. 네, 이것들을 아작을 내고 오늘 녹음을 접으리라 막 그런 생각이 순식간에 들면서 아직 피가 끓으시는군요. 아니야, 이거는 그 딱히 막 시기 부러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좀 근원적인 빡침이라고 해야 될까? 안 보이는 데서 하라고. 유전자의 뭐가 이게 이 상술의 노예들이 말이야. 안 보이는 데서만 하면은 이게 재미가 없죠. 빡치면 지는 거라니까. 뭐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도 뭐 옛날에 맨날 그러고 다녔는데 뭐.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 해보시고서는.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제가 나쁜 놈입니다. 빌런이네, 빌런. 슈퍼히어로 얘기하고 빌런 짓을. 그러게 말이야. 올챙이적 생각도 못하고. 제가 이제 9일날 이재명이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진짜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이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과한 행동이 민주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기사 링크를 하나를 걸었는데 이게 이제 개딸들 민주당 배신자들 수박 깨기 이재명계 의원 사무실 난입 시도라는 이제 제목의 기사에 링크를 걸어놨어요. 기사 내용이 뭐냐면은 이 7일날 이제 개딸 한 10여 명이 그 충남 논산에 있는 김종민 의원 사무실 앞에 가가지고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막 그 저기 뭐 수박은 안 깬 것 같고 이렇게 수박 모형 같은 거 들고 와서 지랄하고 막 피켓 들고 소리치고 욕하고 그랬던 거야. 그 내용이 이제 기사를 걸어놓고 이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재명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재명이 낸 메시지 중에서 가장 좀 세게 나온 것 같은 그런 문장을 SNS에 썼네요. 근데 이재명이 애초에 이 힘으로 거기까지 한 거잖아. 그리고 대선 때만 해도 수박 소리 하는 거 수박은 관용적인 표현이지 뭐 혐오 표현 아니다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 근데 이제 와서 이런단 말이죠. 이게 참 사실 이런 어떤 저는 이제 막 수박거리는 그 양반들 심정이 왜 저러나를 생각해 보면 그 과격성은 뭐 동의할 수 없지만은 그 사람들이 갖는 나름의 절박함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세계관 안에서의 정의감 같은 거는 이해는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뭐
사람 마음이나 생각이 뭐 거기서 거기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도 하고 나도 그렇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늘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그런 폭력성으로 이제 과격한 폭력성으로 표출되니까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거긴 한데 이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염원을 끌어모아가지고 그 어떤 권력을 잡는다는 게 그 힘에 그렇게 주어진 힘에 대한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책임을 져야 되는 거기도 하고 이게 어떤 그 힘에 대한 반작용이기도 한 거고 그런 비유를 들어보고 싶어요. 결국 이제 대중의 어떤 특히 이제 좀 더 그 극단적인 성향의 대중들의 힘을 받아가지고 지도자가 된다는 거는 원자력 발전이랑 비슷하다. 동력 자체는 굉장히 효율성이 좋고 막강한데 폐기물이 남는 거예요. 엄청 치명적인 폐기물이 나오는 거야. 방사능이 나오는 거지. 문재인 대통령님도 사실 대통령 되시기까지의 어떤 지지 기반 동력이라는 게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님은 이제 거기서 말씀을 선거 때부터 이제 하셨던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 지지자들끼리 이렇게 뭐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언쟁이 있고 하는 거는 뭐 양념 같은 거지만은 결국 지지는 확장을 향해 나가야지 배척하는 지지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일찍이. 네네. 근데 이재명은 언제나가 이제 지난 대선 같은 경우도 이걸 부추겨가지고 자기가 그 자리까지 갔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얘기 하는 거는 뭐랄까 그 힘은 힘대로 실컷 쓰고 이제 책임은 못 지겠다. 감당은 안 하겠다. 내 책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 빼는 그런 모양새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또 발 빼는 모양새로 보이기는 한데 이따가 저희가 또 다뤄보겠지만 네. 이 말의 진정성이 안 느껴지거든요. 그렇기도 하죠. 네. 예. 이게 그냥 또 뒤에서는 또 뭔가 이게 수작질을 계속 네.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뭐 이제 알리바이 확보 같은 거지. 나는 언제나 뭐 당신들 다 포용하려고 했는데 결국 당원들이 안 받아줘서 어쩔 수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려고.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자기 합리화를 위한 네. 빌드업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말 한마디가. 그러니까 자기만 일단 발을 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연일 이어지고 있는 빈대 관련 소식입니다. 이게 제가 좀 특별히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번 근데 계속 뉴스가 나와요. 네, 요즘 이제 심각합니다. 이게 뭐 빈대가 지금 이제 갑자기 창궐하게 된 게 그것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죠. 잼버리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대규모로 이제 외국인들이 해외에서 왕창 유입됐다가 싹 빠져나간 그 이벤트가 있었으니까 네. 그때 많이 묻어왔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있고 한데 이런 이제 지금 이제 빈대가 계속 창궐하고 있으니까 뭐 정부 쪽에서도 이제 대책위를 구성해서 뭐 돌리고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움직임에 발맞춰 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8개 약장가를 긴급 승인을 냈어요. 이 빈대 구제용으로 살충제를. 네, 살충제를 이게 근데 그 일반인들은 구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대부분 희석식으로 쓰는 그 예. 업소에서 그러니까 원액 같은 그 등에 이제 그 탱크 둘러보고 칙칙 뿌리는 거 있잖아요. 네네. 거기다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독한 약재들이라 가지고 일반인들은 구하기 힘들고 개인 차원에서는 좀 이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살충제로는 거의 잡기가 힘들다고 봐야 돼요. 빈대는 뭐 빈대 특효약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고 저도 그 중에 한 가지 어렵게 구해가지고 제가 옛날에 이제 그 방역회사에서 잠시 일을 했었거든요. 네. 군 전역하고 이제 그 연줄로 아름아름 해가지고 이렇게 그 거기서 쓰는 약재를 구해가지고 한 20년 만에 연락해가지고 사장해가지고 하더라고 아직도 그래가지고 그때 그렇게 해서 잡기도 했었는데 시중에서 구하는 웬만한 약재로는 안 돼요 진짜로. 약국에서 저도 여러 가지 약을 사봤는데 뭐 안 먹히고 그래서 뭐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인들이 만약에 개인 차원에서 일단 뭐 이렇게 어차피 업체를 불러야 돼요. 오면은 100% 불러야 되는데 부르기 전까지 뭔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냐라고 하면은 물리적인 방법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이거 물리적으로 맨날 한 마리씩 잡아 죽이는 건 말이 안 되고 너무 많기 때문에 눈에 띄는 거면 죽인다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뭐 돈이 들어가는 방법이긴 한데 제일 최선은 뜨거운 열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요즘 보면은 카페트나 그 소파 같은데 이제 그 세척용으로 나오는 스팀 청소기, 스팀 청소기 가정용으로 나온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한다든지 그것도 이제 고온으로 치면 한 60도 넘어가게 이제 스팀을 쏴주니까. 그렇죠. 그런 걸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빨래방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빨래방에서 고온 세탁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최선이다. 아니면 이제 뭐 건조기를 이용한다든가 이불 같은 거는 그렇죠. 사용이 가능하죠. 네, 고온 건조 시켜야죠. 네, 근데 이제 뭐 침대 사용하시는 분들은 매트리스 이런 게 좀 문제긴 한데. 그게 이제 그 주로 침대에서 주로 서식하는 것이 매트리스 그 사각이잖아요. 네네. 바깥쪽 귀퉁이들 있죠. 보면 매트리스에 이렇게 그
직육면체지만은 각 요 모서리마다 보면 약간씩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예, 좀 둥글게 돼 있죠. 예, 마감이. 예. 마감이 둥글게 돼가지고 약간 튀어나와. 예, 그 옆면에서 보면 튀어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네네네. 그 튀어나와 있는 그 꺾이는 부분 있잖아요. 네. 그 틈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 매트리스 하나를 뭐 버리거나 아니면 나중에 재활용하려면 좀 번거롭긴 한데 임시 방편으로 쓸 수 있는 거는 그 테두리들을 매트리스 사면 테두리들을 다 테이핑을 해버리면은 그 테이핑 밑으로 빈대가 기어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틈새로. 네네. 그러다가 다 붙어버려요 테이프에. 아. 그거 한번 테이핑 해놓고 나면은 막 수십 마리씩 잡습니다. 진짜로. 오, 예. 그래서 만약에 빈대가 나오면은 일단 업체를 불러야 되는 거는 100%고 근데 뭐 당장에 막 목돈 들어가서 업체 부르기 힘들다. 근데 어떻게 임시 방편을 써야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열을 이용할 방법을 찾아라. 네. 그다음에 침대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테이핑 같은 게 유용하다. 이제 그 정도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예, 꿀팁입니다. 네. 빈대가 안 들어와야지. 그게 제일 좋죠. 예. 외출하다 들어오면은 옷 밖에서 터는 습관 같은 거 들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확실하게. 자, 다음 소식은 흥미로운 소식인데요. 5년마다 이제 국군의 날 시가 행진을 했었는데 네. 올해 국군의 날 시가 행진이 있었죠. 저 열병씩 했었죠. 네. 그런데 내년에도 또 할 것 같은 네. 네, 그런 소식입니다. 지금 이제 그 올해 지금 예산안 심사 중이잖아요. 네네. 내년도 이제 그 국방 예산 중에 이제 이 국군의 날 예산으로 120억을 정부가 달라고 예산안을 올렸어요. 그런데 예년 같은 경우에 이 국군의 날 행사 예산으로 책정된 게 한 10억 내외, 10억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씩 팍팍 튈 때가 있는데 그게 이제 5년마다는 그 열병식 행사 때마다 네네. 팍팍 튀는데 이거 120억이면 굉장히 이제 규모가 엄청나게 확 튀는 거예요. 10배죠, 10배. 네. 10배 뻥튀기 되는 건데, 야, 이게. 그래서 국방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첨단 전력 시현을 통해서 방산 수출 진흥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일단 방산 수출은 열병식으로 뭐 보통 열병식에서 시연하는 것도 없고, 그렇죠.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 네, 그 저기 뭐야 무슨 덱스지? 코덱스인가 캐덱스인가 그 이제 국산 그 방산 전시회 하고 전람회 하거든요. 네네네. 박람회 하는 거. 거기서 뭐 시연하면 시연을 하지. 이런 데서 하지도 안 되다가 사람들 솔직히 이거 열병식 보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불펜만 가중시키지. 이게 아니 그 자유를 사랑하는 네. 민주정부에서 네. 마치 북한이나 러시아, 그러니까 무슨 궁극주의 중국 애들처럼 그러니까 열병식을 이렇게 좋아하고 말이야.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안심을 느끼겠니? 그걸 통해서 안심을 느끼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지. 문제가 있는 거지 사실. 그렇죠. 네. 참 뭐 국방부 대변인도 참 말하면서 스스로 옹색하다고 느꼈을 거야 이 이유에 대해서. 이거 순전히 저는 대통령이 이 열병식 성애자인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군대도 안 갔다 왔으면서 군대 갔다 오면 이 짓을 안 해. 이 열병식 한번 하면 그 군인들 얼마나 고생한지를 알기 때문에 특히나 사병으로 갔다 왔으면은 네, 안 하지. 그렇죠. 이거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 알지. 이거 하고 뭐 기껏 그 휴가증 뭐 몇 개 뿌리는 걸로 이걸로 실제 전투력 손실이 얼마나 되는데 전투력 공백이 얼마나 생기는데 왜 이딴 걸 하냐고. 그게 뭐지? 예행 연습하는데 몇 달씩 가죠. 예, 한 못해도 한 3개월 정도 하지 않나? 그렇죠. 그리고 또 현용 장비들도 끌어와야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저 이제 부대 있을 때도 저희 중대원 중에 일부가 한 2-3명인가 이렇게 차출돼 가지고 네. 갔다 온 친구들이 있었는데 뭐 좋아하긴 하지. 맨날 뭐 그러니까 차출해서 가면 좋지. 부대에서 풀 뽑고 뭐 이런 그러니까, 작업이나 네. 하는 것보다 뭐 이제 외출이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그 도시 나가서 이제 도시 공기도 좀 쐬고 밥도 좀 맛있는 거 먹고 좋지. 군인들이야 좋지. 그 개개 사병들은 좋을 수 있지.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전력 공백 생기고 이 차출된 사람들 그럼요. 차출 군인들 수만큼 그거 남아 있는 애들이 땜빵 해야 되거든. 근무 땜빵하고. 그러니까요. 참 이건 무슨 뭐 지금 안보 불안 요소가 국제적으로 많긴 한데 그러면은 좀 쓸데없이 뭐 미국이랑만 잘 지내면 된다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외교를 잘해야지. 안보 불안인데 뭐 열병식 하면 사람들이 안심을 하나? 그러니까요. 국정을 잘 운영을 해야지. 그리고 네네.
열병식 한다고 뭐 해외 투자가 늘기라도 해.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그동안에 5년에 한 번 했는데 뭐 잘만 팔아왔잖아. 그러니까 예. 팔 거 다 네. 팔고. 어? 그리고 이 무기 판매는 그냥 실전 경험을 통해서 팔리는 거지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무기가 그동안에 좀 잘 팔렸던 게 우리나라가 무기 테스트하기 되게 좋은 조건이거든요. 뭐 이제 얼핏 생각해 보면 땅땡이 좋고 해가지고 무기 테스트하면 여건이 되겠냐 싶은데 우리는 비행기를 띄워도 매일 하루 이제 매일같이 초기 비행을 해야 되잖아요. 북한 때문에. 그런데다가 계절이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네네. 혹서 혹한 다 있잖아. 그래서 그것들이 되게 무기 테스트에 크게 이제 중요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자연 환경에서 네. 바로 테스트가 가능하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일선 부대에 일단 그 시범 배치를 하면은 그 환경 자체가 꽤 과학한 편이기 때문에 기계를 굴리기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실제 그 부대 배치해가지고 입증되면은 해외에서 상당히 쓸만한가 보다 그런 식의 이제 반응들이 많다고 합니다. 나중에 북한이랑 통일되면은 훨씬 더 가혹한 환경에서도 그렇죠. 테스트가 네, 가능한데. 그렇죠. 이제 북한이랑 통일되면 이제 그다음에 중국이랑 좀 대치 상태가 되니까 또 이제 그 나름의 또 무기 소유가 있을 텐데. 그래서 뭐 우리가 또 이제 원래 또 제조업 강국이었잖아요. 네네. 손기술 좋은 편에 속하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우리도 그쪽으로 특화시키면 잘 해먹을 수 있는 나라기는 해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열병씩 한다고 무기 더 팔아먹고 이런 건 없다고. 그냥 무서워.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얘네들? 이 대통령실 새끼들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뭐 머릿속에 뭐가 든 건지. 그 자동차를 팔려면 모터쇼를 하든가 아니면은 레이스에 나가가지고 막 1등을 하든가 그래야 되는 거지. 이건 뭐 저기 이 열병식 뭘로 비유를 해야 되나? 이런 건 비유 들 것도 없다. 아니 그 옛날 그 아이언맨만 봐도 그 스타크 인더스트리에서 그 박람회 쫙 시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짭 네. 아이언맨들 이렇게 네. 로봇들 확 튀어나와가지고 네. 그런 걸 해야지 하려면. 그런 걸 해야지 뭐 장난하나. 한심하다 진짜. 네. 참 발상이 왜 이렇게 참 전근대적인지. 그러니까 진심이 없는 거야. 얘네들도 그냥 시키니까 하는 네. 건데 뭐 귀찮으니까 귀찮고 뭐 마땅한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그냥 들고 나와가지고 떠드는 거지 뭐. 진짜 참 답이 안 보입니다. 답이 안 보여.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신입니다. 네, 민주주의 실천 행동 토론회 소식입니다. 네, 이제 이게 이번 그 표제는 모르겠고 그냥 그 홍보물에 보면 이렇게 아무도 슬로건인가 본데 만나자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첫 번째가 그거였죠. 전체주의와 헤어지자. 네, 네, 이제 헤어지고 이제 두 번째는 이번에는 만나자. 그래서 이제 11월 26일 일요일입니다. 네, 일요일 오후 2시에 이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이번에 행사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같은 경우는 수요일 평일 낮이라 가지고 좀 더 접근성이 이제 나빴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의원회관 소유회의실이라서 일단 주차하기도 좋고 네. 일요일이라 가지고 그 의원회관 가도 이렇게 국회 주차장이 널널한 편이래요. 한적할 거죠. 네, 그래서 차 끌고 오시기도 괜찮고 또 휴일이니까 시간 내시기도 낫고.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그 행사 진행 자체가 이제 지난번 같은 경우는 발제자들에 의한 토론이 이제 주가 됐었는데 토론이 아니지 그냥 발제자들이 발제하는 게 이제 주가 됐었는데 네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발제를 좀 줄이고 그 오신 분들이 청중들이랑 이제 적극적인 토론을 유도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많은 참석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들이 뭐 당장의 어떤 유의미한 어떤 뭐 결과를 낼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의 움직임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흘러가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까지는 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참석 아마도 막 오실 만한 분들은 이미 다 이제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뭐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요. 그러기 전에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후원을 통해서 엑스친 S님, 감투성애자 리짜이밍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괴정로 221 사시장 복개로 입구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골뱅이 AIRSEE 숫자 12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2009년부터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부품을 구성해서 조립해 드립니다. AS나 고장 수리는 원격으로도 점검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저희 라이브 TV 듣고 오셨다고 하시면 사은품을 조금 더 챙겨주신다고 합니다. 네. 자,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골뱅이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 농사짓는 문파 골뱅이 DALPUM 숫자 1입니다. 청란, 청개육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옥수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달품은 농장을 통해서 건강한 밥상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망 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망 까까를 검색해 주세요. 머랭 쿠키, 오란 땅, 마들렌, 곡물 쿠키, 구운 찰떡, 호두 강정, 에그타르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광고 저희 녹음 올라갈 때쯤에는 뭐 저희 수능 세트는 끝났을 거고, 네네. 또 이제 연말이니까 또 연말 세트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그렇겠네요. 해가지고 뭐 있지 않겠나 모르겠다. 안 물어봐가지고 근데 아마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추정입니까? 네, 추정입니다. 근데 뭐 있을 좋을 시기죠. 네. 또 어떤 화려한 것을 준비해 주실지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이거 지난주에 저희가 원래 이거 총리님 이제 그 페이스북 글 소개한다는 걸 빼먹고 맞습니다. 빼먹어 버렸어요. 빼먹고 지나갔었는데 4일날 이제 총리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우리는 균형 발전과 자치 분권을 국가 전략으로 추구해 왔고 지방 소멸의 흐름을 막고자 안간힘을 써왔다. 그런 힘겨운 노력을 여당이 단숨에 흔들어 버렸다. 야당이 찬반의 입장도 뚜렷한 대안도 내지 않는 것은 당당하지 않다. 이게 그 김포 서울 스패님 논란에 관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언급을 아마도 민주당에서는 최초로 민주당 출신인 뭐 민주당 소속에서는 최초로 나온 이게 이제 언급일 겁니다. 굉장히 발빠르게 나왔어요. 네네.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됐었는데 이틀 뒤에 이제 홍익표가 월요일 날 MBC 라디오에 홍익표가 출연을 해가지고 되게 저는 좀 이게 좀 무례하다고 여겨지는 수준으로 이렇게 반박을 했더라고요. 이 메시지에 관해서. 네네. 그래서 어리석은 행태다. 그렇게 말하는 거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뭐 기사에 따라서는 이걸 뭐 바보 같다, 바보짓 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 참 일단 뭐 홍익표가 무슨 뭐가 잘나서 이걸 뭐 그렇게 대놓고 어리석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이미 이제 민주당에서 해법을 이미 제시한 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겁니다. 뭐 교통 문제와 지방 거점 도시 문제를 해결한 뒤 서울과 수도권 글로벌 경쟁력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자는 3단계 해법을 저희가 낸 바 있다. 언제? 난 지금 사실 난 처음 들어보는데. 아니 뭐 언제 낸지도 잘 모르겠을 뿐더러 이거는 지금 직접적인 해법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죠. 일단 지방 문제부터 얘기하고 서울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하자 이 소리잖아 이거는. 그런 소리 옛날에 했던 적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진행자가 그 이낙연 전 대표의 입장이 당의 입장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데서 나온 오발탄으로 규정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보니까 홍익표 의원이 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 자꾸 찬반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다. 자꾸 이 문제를 OX 문제로 규정해서 국민의힘 프레임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홍익표 말은 이거 일을 더 키울 일이 아니다. 뭐 근데 사실 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의외로 그러니까 국힘이 노렸던 바와는 다르게. 네네. 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이게 민주당이 입장을 내서는 안 될 일인가 하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정론을 얘기를 해야지 이때는. 그렇죠. 그리고 총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특히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마다 늘상 했던 얘기가 지방 분권, 그 다음에 균형 발전. 그렇죠. 항상 기치로 내걸었단 말입니다. 세 분 대통령 다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중점으로 보셨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김경수 도지사 시절에 그쪽 뭐였지? 동남권 메가시티였나 거기가? 동남권 광역, 그러니까 울산, 부산, 경남을 다 엮어서 엮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광역화 시키는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되게 이렇게 반가워하셨고 많이 지지를 표하시기도 하셨단 말이죠.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지방
거점 도시들을 확보해가지고 지방마다 메가시티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서울로 모이는 게 아닌 그런 어떤 그 균형 발전의 어떤 그 로드맵을 구상을 하셨는데 그런 게 있단 말이죠. 민주당은 늘 그래왔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이런 담론이 툭 던져지면은 당장 유불리 이전에 우리가 해왔던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저기에 걸쳐봤자 그냥 괜히 뭐 논란만 커질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여기서 논란을 키워가지고 거기서 이기면은 표 더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오히려? 그렇죠. 근데 쫄아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지. 당 지도부 입장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그냥 개별 의원들은 입 닫아라라고 방침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당 지도부에서. 심지어. 네, 상당히 이게 좀 찌질하죠. 이게 홍익표 의원의 그 인터뷰를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11월 6일이잖아. 네, 그러니까는 월요일이지. 그러니까 총리님이 네. 토요일 날 글 쓰셨고 월요일 그렇죠. 나와서 바로 얘기를 한 거죠. 바로 얘기를 했는데 뭐 이것도 딱히 반대라던가 아니면 뭐 그러니까 찬반이 중요한 거 아니라고 하면은 뭐 그 관점을 네. 확실하게 이제 내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냥 우리 했었다. 그러니까 이 원래 원래 민주당의 정책 방향은 이런 거다. 뭐 그냥 이 정도에 그치니까 네. 예. 좀 피하는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요. 뭐 논란 괜히 이제 아무도 전략은 그런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국힘이 의도적으로 떡밥을 던졌는데 물지 마라. 그런 식의 이제 얘기인 것 같은데 좀 비겁하다 이거죠. 비겁하고 이게 오히려 기회일 수 있거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러니까 그렇게 민주당 다른 사람들 얘기를 보죠. 그러니까 5일에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의 전략이 뭔지 자기도 모르겠다고 하면서 왜 수도권 시민조차 반대하는 서울 확장론에 침묵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또 김두관 의원은 또 본인이 지역구가 김포잖아. 네. 그래서 더 분명한 어떤 입장을 내세우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메가서울 반대 입장을 밝혀야 된다. 그러니까 아예 당대표가 나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네.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서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당인데 표 계산이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진다면 민주당스럽지 못하다. 이 뭐 김동연이나 김두관이나 둘 다 제 입장에서는 비호감이긴 하지만 둘 다 만말했어요. 정론이고 깔끔하게 만말을 네. 해버렸어요. 정론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왜 말을 못 하냐고. 그러니까 원내대표 시기나 하면서 게다가 나름 자기의 전공 분야가 정책 쪽이잖아. 네. 그러니까 누구보다 잘할 만한 사람이거든요. 홍영표가 뭐 짬밥 한두 먹은 것도 한두에 먹은 인간도 아니고. 참. 근데 왜 움츠러드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뭐 움츠러드는 걸 넘어서 가지고 이낙연 총리는 모욕한 거지. 뭐 그렇죠. 어리석다니. 네. 아이씨. 아무리 그래 만약에 그러니까는 본인이 보기에 그래 보여도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좀 그 총리님이 앞서가신 것 같다. 뭐 이 정도로만 얘기해도 될 일을 이거를 이 새끼는 진짜 싸가지 반말해 먹은 새끼야. 그러니까 진짜 선 넘는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네. 진짜 화가 그러니까 빡 그렇죠. 이 양반 미쳤나? 욱하고 올라오죠 이 정도면. 예. 뭐 저기 지난 대선 때만 해도 영캠프 했었잖아 홍익표. 그렇죠. 네, 그랬었죠. 그때 저희 홍익표 저거 간자 아니냐, 첩자 아니냐 그런 얘기도 많았는데 그래도 들어온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실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게 무색하게 이딴 소리를 하는 걸 보니까 참. 이러면 한번 서로 멱살 한번 잡자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예. 싸가지 없는 새끼 이거 진짜. 자, 이게 그리고 홍익표 의원처럼 그렇게 얘기하기보다 진짜 환경이 괜찮아 보이는 게 네. 국민의힘 상황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전 인천시장 현이지 현. 예. 현 인천시장 유정복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6일에 입장문을 냈는데 네. 정치 만능주의 상징이 된 정당 현수막 특권주의에 이어 정치 포퓰리즘의 그림자가 총선을 앞두고 다시 들이오고 있다. 이거 존나 무슨 민주당에서 나쁜 어디 아닙니까 이거 솔직히. 엄청 화려하고 막 만말을 이렇게 팍팍 예. 짚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국힘인데. 포퓰리즘이다. 네. 예. 그다음에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쇼를 멈춰야 한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실현 불가능한 얘기로 김포 시민에게 기대감을 줬다가 혼란과 실망만 초래하고 김포시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는 서울시 확장에 대한 강력한 비호감만 커질 뿐이다.
선거를 5개월 앞두고 신중한 검토나 공론화 없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이슈화하는 것은 국민 혼란만 초래하는 무책임한 일이다. 이거 참 틀린 말 한마디 없고 사실 뭐 유정복이 이렇게 입장문을 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국힘 내부에서 막 유정복 때려 죽일 인간이다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못하죠. 네, 딱히 안 하잖아요. 네. 사실 유정복도 뭐 잔뼈가 굉장히 굵은 네. 나름 이제 경력이 굉장히 길죠. 꽤 길죠. 네. 예. 송영길이랑 엎치락뒤치락하기도 했었고 인천에서. 그렇죠.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부산시장 출신이죠. 네. 네. 이 양반이 지금 국힘에서 최다선 중에 한 명이더라고 몰랐는데. 그렇군요. 5선이에요. 5선. 네. 그럼 이 서병수 의원도 한마디 했는데 서울을 더 메가하게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 경쟁력을 갉아먹는 것이다. 서울은 이미 슈퍼 울트라 메가시티다. 1000만 서울 인구가 940만 명 수준으로 쪼그라든 게 문제인가? 서울이 실어 떠난 이들이 얼마나 될까? 비싼 집값을 감당할 수 없는 탓에 밀리고 밀려 외곽으로 빠져나간 이들이 대부분. 그러니 수도권 시민이 지옥철로 출퇴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게 정치가 할 일이다. 하지만 김포를 서울에 붙이면 지옥철 출퇴근길 고단함이 해소될 수 있나? 김포시를 서울특별시 김포구로 편입하면 서울의 경쟁력이 높아지게 되나? 본래가 메가시티는 수도권 1극 체제의 대한민국을 동남권, 호남권 등등의 다극 체제로 전환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보자는 취지에서 나온 개념. 그런 메가시티를 서울을 더 메가하게 만드는 데 써먹겠다? 서울은 지금도 대한민국의 돈과 사람을 빨아들이고 있다. 김포를 서울로 붙여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그 증거다. 이제 주변의 도시마저 빨아들이지 않는가? 수도권에 끼지도 못해버린 지역은 어떤가? 진작부터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 시군구 40%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터.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고, 그러니까 지방시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고 나의 소신일 뿐더러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까지 만들어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내놓은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이 지금 국힘 소속 정치인 2명이 이제 SNS 글들을 보셨는데 사실 민주당에서 나올 법한 워딩에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당인 줄 알았어요. 네. 이 말만 보면은 정론이고 맞는 말들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그 행정수도 이전에 네, 반대하던 그런 모습이 온데간데 그러니까요. 없어 보이는. 네. 이 지금 소개한 이게 지금 제가 기사 2개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 정치인들의 말들을 따온 건데 지금 이 반대 입장 민주당 소속 2명, 국힘 소속 2명이잖아요. 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치단체장 출신이거나 현역 자치단체장들이야 이 사람들이 다. 저 이낙연 총리님도 그렇고 김두관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뭐 서병수도 그렇고 서병수 부산시장 했었으니까. 네네. 유정복도 인천시장이니까. 네. 자 그러면은 똑같이 자치단체장 출신 민주당이 누구였어요? 이재명 아니야? 그렇죠. 왜 이 새끼는 말 안 해? 이재명이 지금까지 지역 상품권 그렇게 뭐 내년에 또 예산 달라고 그렇게 지랄하면서 얘기한 게 뭡니까? 지방 소멸 막아야 된다며. 뭐 지역 불균형 완화해야 한다며. 김포 편입하면은 지역 불균형이 해소돼? 김포 편입하면 그럼 또 김포 바깥쪽 인접 지역은 또 다시 더 몰락하게 될 텐데. 그리고 뭐 별로 바뀌는 게 없어요. 바뀌는 것도 없죠, 네. 사실 뭐 글쎄 뭐 행정적으로 얼마나 뭔가 그 지하철 문제,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글쎄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거든요. 아니 뭐 김포를 서울로 편입한다고 무슨 종로랑 김포 거리가 단축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물리적인 거리야 이런 거 다 똑같고. 네. 그렇게도 할 뿐더러 이재명은 그렇게 지역 활성화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역 상품권 주장하는 인간인데 왜 이 문제에 관해서 입 닫으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까? 그 입 닫으라고 얘기를 할 거면 너라도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더 이상 그러니까 더 이상 확전이 되지 않게 하더라도 최소한 묵직을 한 방은 던져놓고 확전 안 되게 하든지. 그렇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은 뭐 확전이 안 돼? 그럼 뭐 국힘만 계속 지금 국힘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뭐랄까 좀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양새를 연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야, 저당으로서 안에서 당론처럼 얘기가 나오는데도 찬반이 저렇게 팍팍 튀어나와가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토론이 되는구나. 그런 얘기가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이제 지금 유정복이나 서병수. 네, 서병수가 했어야 할 말을 이 말들을 민주당에서 했어야 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네. 그거를 이미 이낙연 전 대표께서 하신 거죠. 그렇죠. 던져놨는데 이걸 대고 홍영표는 나와가지고 어리석다나 예. 망발을 하질 않았나. 홍영표 의원 죄송합니다. 홍익표. 홍익표. 예, 익표. 아이씨 홍표 시리즈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씨. 홍표 시리즈 중에 쓸만한 홍표는 이제 영표밖에 없죠. 그러게요. 참 아무튼 참 너무 좀 비겁하고 찌질하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재명이라도 그럼 한마디를 했어야겠다. 그리고 이재명이 그동안에 자기가 주장해온 거 특히 지역 상품권을 가지고 주장해온 바에 따르면은 여기에 관해서 언급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뭐 찬성이든 반대든 간에 입장을 분명히 내놓고 뭐 지역 균형 발전에 어떤 식으로 뭐 보탬이 되거나 하면 어떤 식으로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이 푹 닫고 있으면서 뭐 저기 떡밥 물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있는 게 참. 이재명은 항상 본인한테 불리하다고 생각이 되면 입을 닫죠. 뭐 근데 이거 여기에 참전한다고 불리해질 게 뭐가 있나 대체 진짜. 그러니까 말이에요. 난 그 계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거 되게 스케일 작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지금 실제로도 그렇게 확산 안 되고 있고 사람들 그렇게 관심도 없고 와닿지가 않아요 일단. 네네.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아니 뭐 김포시 갖고 뭐 김포시 인구가 지금 뭐 70만을 넘었다고 하지만 그걸로 지금 1000만이 넘는 경기도 여론이 막 다 움직인다고 생각이 전혀 안 들거든요. 네. 괜히 그 그 합병 과정에서도 이제 행정적으로 많이 또 막 그 절차들이 생겨나고 해가지고 좀 복잡해지는 면이 있을 텐데 그런 식의 어떤 행정 괜히 번거로운 일만 더 생기는 거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일부 사람들이 이제 좀 뭐 기대할 수도 있겠죠. 서울 편입 때문에 땅값 좀 오를 것이다 뭐 그런 식의. 그것도 근데 복잡하더라고 또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뭐지 이제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네. 김포시의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이렇게 대학 지원할 때 뭐 사용할 수 있는 무슨 특별 전형 뭐 이런 게 또 있나 봐요. 네네. 근데 서울시로 편입이 돼 들어가 버리면은 특전이 안 되지. 그런 것도 좀 신경이 쓰이는 부모님들도 그것도 뭐 지역 균형 발전 특별 전형 뭐 그런 식인가 보네. 그런 식으로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네네. 이게 진짜 복잡한 문제더라고 이게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해관계 있구나. 네. 그런 식에도. 그러니까 다 단순하지가 않더라고. 네. 그리고 뭐 서울시 된다고 또 집값이라는 게 또 그렇게 단순하게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기대 심리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대 심리가 잠깐 있는데 거품은 그런 거는 금방 또 꺼집니다. 뭐가 그 실질적인 어떤 정책이나 대책이 막 이어서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김포는 그러니까 결국은 교통 문제 해결이 1순위인 거예요. 집값을 올리려고 해도. 네. 예. 그게 근데 서울시로 편입이 돼야 잘 된다? 그런 게 아니거든. 그건 상관없네요. 네, 거의 상관없는 얘기거든요.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편입한다고 뭐 종로랑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고. 아니 김포 지금 그 위치에 있어도 뭐 GTX라던가 이런 거 물론 노선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네. 뭐 김포 근처 어딘가 지나갈 거거든요. 네. 예. 참 그래서 만말할 타이밍인데 만말 푹푹 찔러가지고 그냥 그 국힘 죽여버리고 점수 딸 타이밍인데 윤석열 기죽일 타이밍이었는데 그야말로 이 상황에서 꾹 엎드려 있는 참꼬라지가 참 한심하다. 그냥 뭐 김 다 세고 그냥 이걸로 끝났죠. 예. 아무 임팩트도 남기지 못하고. 그렇죠. 거기서 홍준표는 공격해야 될 윤석열이나 김기현은 공격 안 하고 이낙연 총리는 공격하고 말이야. 네, 아주 이놈의 새끼 진짜. 배응망덕합니다. 네. 자 이제 이번 주 초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 비명계 이준석 신당 합류설에 가능성 있다. 이거 제목만 보면 그런데 약간 낚시성 제목이에요. 이 제목이. 네. 실제로 기사 내용을 보면 꼭 이런 내용의 기사는 아니긴 합니다. 이게 이제 6일날 헤럴드 경제에서 나온 기사인데 기사를 보면 뭐 이렇게 이제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은 이 전 대표와 신당 창당에 관해 논의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총선 전 연합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는 모양새.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중심의 양당 독주를 막아서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뭐 표지에는 보면은 저기 뭐 이준석 신당 합류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가능성이 있다고. 네네. 실제로 내용은 보면은 신당 합류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창당하고 하면 어떤 그 선거판에서 연합할 수는 있다. 뭐 이를테면 그런 거죠. 뭐 이준석 신당이 나온다고 해도 그쪽에서 호남 쪽에 후보 내기는 힘들잖아요. 네네.
근데 이쪽은 또 이쪽에서 만약에 어떤 탈당자들이 뭐 이렇게 연합 같은 걸 만든다고 해도 영남 쪽은 후보 내기 힘들잖아. 그러면 연합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제 한 비명계 의원의 인터뷰가 이렇습니다. 누군지는 모르는 안 밝혔는데 이준석이 중심이 되고 나머지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연합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제목은 보면 신당 합류설이라고 해놓고 네네네. 실제 내용은 이렇다는 겁니다. 비명계는 현역 의원들이고 총선에서 경쟁력이 있어 지역구 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다. 전국적 지역구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는 이준석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이준석 신당이 아니라 신당을 만들 수 있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준석은 건전한 보수를 내세우고 있는데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비명계는 건전한 진보를 말한다라며 보수와 진보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 지금은 보수 진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식이 중요하다. 상식을 중심으로 연합해야 한다. 이거 이제 좀 중도 스탠스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념을 앞세운다기보다. 근데 사실 좀 이게 이제 아주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저는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취임 네. 때. 근데 이제 그 말씀에 관해서 이제 좀 비판적인 얘기들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사실은 정당이라는 거는 이념이 있어야 된다. 정당을 중심에 세워둘 이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념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말해버리는 거는 좀 섣부른 이야기 아닌가. 뭐 그런 이제 지적도 있었는데 당시에는 저는 공감을 못했어요. 근데 되짚어 생각해보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 말이 훨씬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념이라는 게 꼭 진보랑 중도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이를테면 노무현 대통령님이 주창하신 내세우신 게 제3의 길이었잖아요. 네네. 이건 뭐 진보 쪽에서도 어떤 일부분 방법론을 가져왔고 보수 쪽에서도 일부분의 방법론을 가져온 거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뭐 진보적일 수도 있고 보수적일 수도 있는 이념이라는 것도 있다. 뭐 그렇게 해서 그걸 새로운 이념으로 우리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는 이런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념은 없다 아니면 이념이 중요한 게 상식이 중요하다 이래버리면은 오히려 굉장히 모호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상하게 빠질 수가 있죠. 네. 그거를 이제 예전에 실예로 보여줬던 게 안철수고 네. 중도주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실체가 없지. 중도주의라고 해버리면은 중도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이념에 대한 충성도의 나머지 그렇죠. 느낌이라서. 네, 그렇죠. 뭔가를 이렇게 그 판단 기준이 분명히 서 있는 건 아닌 거죠. 네. 뭐 일부러 나는 중도가 될 거야. 뭐 이런 꼭 그런 거는 이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제3의 길,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제3의 길을 정당의 가치를 내세우는 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제3의 길 같은 게 나오는 이유는 논의가 진전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네. 맨날 싸우고 대립만 해버리니까. 그렇죠. 그것도 그 근거가 굉장히 낡은 근거들에서 네. 그걸 가지고 근거로 계속 싸우니까 어떤 논의가 진전이 안 되고. 네. 게다가 시대는 흘러서 지금 환경이 많이 바뀌었는데도 이념은 그대로 그렇죠. 머물러 있으니까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도 현재 시대에 맞는 새로운 모습을 가져야 되고 진보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논의도 싸움도 이제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데 맨날 똑같은 얘기 가지고 싸우니까. 근데 또 보면 실질적으로 사회나 아니면 시스템이 변화하지 않았냐면 또 그건 또 아니에요. 보면은 일부분은 그 현실에 맞춰져 가지고 이렇게 끌려가긴 하지만은 그냥 끌려가서라도 변하는 부분들이 있긴 있단 말이죠. 이를테면 박근혜 시대에 그래서 정말로 이 기존의 어떤 기존의 어떤 보수의 어떤 그 방향성에 맞춰가지고 복지 소요를 크게 줄이고 막 그랬냐면 꼭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당시에 박근혜가 출마해서 냈었던 공약을 보면은 뭐 그때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캠프랑 박근혜 캠프랑 공약만 놓고 보면 차이점이 거의 없다. 네네. 이쪽 공약도 다 끌어쓴다. 그래서 공약을 얼마나 지켰냐는 이제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적어도 내세웠던 게 크게 다르지는 않았잖아요. 당시에 보면은. 네. 그리고 실제 뭐 복지 분야 관련 예산의 규모만큼은 꾸준히 증가해온 추세였다. 그렇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진보 보수라는 게 그러면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하셨던 그 이념의 시대는 같다는 말씀이 또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이 사실은 양쪽에서 진보라고 하고 보수라고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실제로 면면을 들여다봤을 때 과연 그러면 그 진보에 충실하고 있냐면 그것도 아니고 보수에 충실하고 있냐면 그것도 아니다.
서로 양쪽에서 취약한 취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정당이라는 건 그래도 이념은 그 중심에 세워야 할 이념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걸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제3의 길이라는 게 유효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참, 근데 그래서 이제 아무튼 비명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가 지명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제 나옵니다. 한중진 씨. 네, 한중진 씨가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 40%는 공천을 받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정계 은퇴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준석과 함께 무언가를 고려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앞으로의 흐름을 봐야 한다. 이준석 신당이 잘 먹히면 국회의원 30석 정도를 차지할 것이라 본다. 양당 모두 손실이 있겠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더 많은 손해를 볼 것이기 때문에 이 전 대표를 포용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이거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건 간에 이준석이 스스로 계속 떡밥을 계속 투축하면서 이준석 떡밥 정치의 달인이잖아, 얘는. 아, 정말 이제 질려버려요. 아, 이제 차려라 이제. 그러니까 아까 배지 한 번 안 달고 지금 정치 입문한 지 10년 됐잖아. 박근혜 퀴즈였으니까. 그렇죠. 배지 한 번 못 달았으면서 계속 떡밥 던져가지고 자기의 어떤 정치적 생명력을 이어오면서 그러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그래서 지금 당을 차리네 마냐는 수준의 체급까지 커진 건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준석은 지금 전국구적인 인물이 됐어요. 그렇죠. 나름. 네네. 배지 한 번 못 달아보고도. 네. 근데 그 민주당에서 지금 비명계들이 대거 이제 탈당을 한다고 해도 그 중에 전국급 인물이 있냐면은 애매하단 말이죠. 좀.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 이 한중진이 이야기한 건 저희 국힘 쪽이 손실이 더 클 거다. 이준석이 신당 차렸을 때. 이제 그렇게 추측해볼 근거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가정을 해볼 수 있는 거지. 하지만 이낙연이 출동하면 어떨까. 그리고 또 여론조사상으로는 몇 개나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준석 신당이 차려진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면 민주당 지지율이 좀 더 많이 깎인다 이런 식의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 이 한중진 의원이 얘기한 거. 민주당 한중진. 네, 약간 희망사항. 네. 그리고 희망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비명계 의원들을 당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어떤 떡밥을 던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좀 비명계들의 어떤 파워를 축소시키려는 그런 식의 이제 어떤 의도가 보이는 발언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네, 니네 공천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나갈 거잖아. 이렇게 거의 짐작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비겁해. 아까는 왜 비명계 의원은 민주당의 한 비명계 의원 이렇게 나왔잖아. 네. 근데 여기서는 갑자기 그냥 민주당의 한 중진이야. 네. 갑자기 한중진 씨 신분을 숨겨버렸어. 친명인지 비명인지를 드러내지 않는 한중진 씨. 예. 그 PC님은 만약에 그래서 이제 실제로 공천 못 받은 공천 탈락이 거의 확실시되는 비명계들이 이렇게 대거 출당을 한다고 하면은 이 양반들이 어느 정도 파괴력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막연하게. 일단 이낙연 전 총리님께서 특별히 같이 나가지 않으신다면, 전 약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선은 힘들 것이고 어디 지역구에 나간다고 해도 당선보다는 낙선시킬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민주당이 후보를 냈을 때, 네네. 당선은 사실 이제 좀 기대하기가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쪽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제 지지 기반 상당수를 지금 이재명이 장악을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쉽지 않은 싸움이 되긴 할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한중진 말처럼 그렇다고 정치 접을 거야 하면 또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재명 재판 결과 12월까지 재판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또 이제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가 그걸로 해서 여론이 또 이제 반전될 것이다. 그것만 기대하기에는 너무 좀 게으른 그런 이제 태도로 저는 생각이 되고
이제는 정말 자기 밖으로 싸움이잖아. 이 비명계 의원들도 지금 이제 공천 이제 아리까리한 의원들은 자기 밖으로 싸움인데 아직까지도 그냥 그 복지부동 하고 있다고 다 뭐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래서 일단은 뭐 이원욱, 김종민, 네. 그다음에 뭐 조홍천 이런 식으로 한번 모여 보겠다. 네. 이제 같이 목소리를 한번 내보겠다 이런 이제 움직임이라도 생겼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11일 날 이제 뉴스원에서 11월 10일 날 그 MBC 뉴스 외전에 이제 이원욱이 출연을 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이제 뉴스원에서 기사로 소개를 했는데 이 기사를 한번 봅시다. 이제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원욱 비명계 모임 조만간 출범. 이상민, 조홍천, 김종민과 함께. 네. 김종민 의원 얼마나 지금 빡치게서 그 서울에서 기어 내려와가지고 그 사무실 앞에서 그 난리를 쳤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진행자 질문에 이제 답을 하는데 첫 번째 내용은 탈당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원욱 의원의 대답은 그렇지는 않고 일단 가까운 의원들끼리 공동 행동을 하자 이렇게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너무 개별로만 움직여서 좀 산만하고 그래서 공동 행동을 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 보자는 게 지금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머지않은 시간에 공동 행동을 할 수 있는 모임을 오픈시킬까 싶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 이제 그 좀 단체가 하나 생기면은 당에서도 좀 더 이제 그냥 좌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겠는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임을 만들면은 이제 당 지도부에도 좀 더 압박이 발휘가 되지 않을까 이러고 이제 원칙과 상식 이런 이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름까지 여기도 또 뭐뭐와 뭐뭐네.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연대와 공생, 모색과 대안 이거는 이제 원칙과 상식. 예. 예. 자, 그래서 이상민, 조홍천, 김종민 의원 등의 비명계 의원들이 포함되냐 이런 질문에 이제 우리는 비명계가 아니고 사실 혁신계다. 그래서 이제 이 거론되는 의원들의 이름을 부정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네, 네. 이건 뭐 좋은 대답인 것 같아요. 네. 자꾸 이렇게 이재명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렇죠. 네. 나뉘어지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그냥 뭐 이재명에 반대하는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이제 앞서서 이제 앞서 소개해드린 기사에서도 이제 그 얘기가 나왔지만 이렇게 상식의 문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뭐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재명 반대해서 이러는 게 아니다. 네, 사람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 네. 이제 이런 거죠. 지금 굴러가는 꼬라지가 너무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도 이제 뭔가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도 뭐 친문, 반문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많이 하죠. 네. 뭐 옛날 새누리당도 뭐 친박이냐, 뭐 친이냐, 막 이런 식으로 한 것처럼. 네. 어떤 인물 중심으로 이합집산하는 거 아니냐 뭐 네. 이제 그런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모임이 신당 창당으로 이어질 거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원욱 의원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혀 하고 있지는 않고 외부 세력과의 연대 가능성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요거 이제 앞서 그 6일날 나왔던 이준석 신당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랑 딱 대비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누구였더라? 이상민 의원님 뭐 이준석 당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기사 떴었죠 사실. 예. 그리고 그 이상민 의원이 그때 채널 A 그 아침 방송에 출연을 해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선을 긋지는 않더라고요. 이 아저씨가 모호하게. 그냥 정치인 화법이네 그거는. 예, 정치인 화법이고 그냥 뭐 굉장히 오픈 마인드를 인 것처럼 보여주면서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이준석 신당 생김이 나오면 그런 태도는 사실 뭐 저는 나쁠 건 없다고 봅니다. 네네. 왜냐하면 스스로 어떤 자기 운신의 폭을 넓히는 말이거든요. 그거는 네네. 옵션을 하나 더 두고 실제로는 쓰지 않을 가능성이 큰 옵션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이준석 신당으로 이상민이 넘어가 버리면 정치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 양반은.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이 이제 그 방송에서 이제 얘기한 건 그런 거였거든요. 이제 윤 대 이재명의 이 대립 구도가 너무 지금 정치 구도를 갖다가 이제 한마디로 북론 분열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를 굉장히 이제 경직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어디서라도 이제 뭔가 좀 균열이 생기면 좋겠고 이게 무조건 된다 안 된다를 미리 예단해가지고 네. 그런 동력을 해칠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열린 결말을 항상 두고. 네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워딩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기사는 또 낚시성으로 난 거지. 이상민 뭐 이준석 신당 참여를 의사했어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뜨는 거지. 자, 그래서 뭐 탈당 가능성은 이제 뭐 탈당 전제로 이제 논의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우리 이제 상식대로 굴러가기를 바랄 뿐이다. 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얘기하겠다 뭐 그런 거지 뭐.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원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이준석 신당에 참여하는 것은 이거는 선을 너무 많이 넘은 것이다. 그러니까 간극이 워낙 있기 때문에 네. 그쪽이랑 그래서 좀 탈당해서 이제 그 이준석 신당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네. 선을 그으신 분이 그게 누구였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네. 근데 저는 뭐 그 점에서는 그냥 그 이상민 의원이 훨씬 좀 이렇게 그 영리하게 대처를 했다고 봅니다. 굳이 선 그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99%지만은 나한테 이런 옵션도 있다라고 더 하나 옵션을 더 마련을 해두면은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접근해가지고 뭔가 딜을 칠 때도 쟤는 저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제 선택지가 더 많아지니까 이쪽에서 좀 더 이제 그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했죠. 네,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론에 대해서 네. 이원우 의원이 대답을 보면 중진 의원들의 험지 출마론을 말할 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기득권자는 이재명 대표고 경북 안동으로 출마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원우 의원이 애초에 그 친명에서 돌아서게 된 계기가 그거라고 하죠. 이재명이 개항을에 출마한다고 했을 때 극구 말렸는데 듣지도 않고 그냥 출마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틀어진 거라고 하죠. 사실 그거는 진짜 그 뭐 정치학 배우는 학생들한테 이제 정치사 같은 거 한국 근현대 정치사를 다시 이제 그 학생들이 배우게 된다면은 되게 이 파렴치한 짓으로 그렇게 기록이 돼야 돼요. 어떻게 상상도 못할 짓이거든, 솔직히 그거는 기존 정치인들의 그 관점으로 보면은 아무리 송영길이 줬다고 쳐도 너무 뻔뻔하지. 그렇죠. 그 송영길이 준 것도 아니잖아, 사실. 그리고 다른 선택지도 몇 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철수가 출마한다고 하던 그러니까 이제 분당가 분당에서 붙었어야지. 사실 그게 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급도 더 잘 맞고 그렇죠. 안철수랑 붙는 게. 그렇죠. 그다음에 지역으로 봐도 자기가 성남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이고 거기서 성남시장까지 했던 인물인데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깨진다고 해도 상처만 얻는 건 아니거든. 그 진정성은 있구나라는 그런 식의 평가도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그 지역을 지키려고 했었어야지. 하지만 이재명한테 필요한 거는 어떤 그런 진정성이나 그걸로 해서 더 얻을 수 있는 더 큰 지지세가 아니라 방탄 배지였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죠. 개항에 나간 거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개항에 나가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야. 그때부터 억지로 갖다 붙이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 선거 때 지역 유세 돌기 위해서 좀 안전한 지역구에 자기는 출마를 하고 전국적으로 돌면서 지원 유세 하겠다 그랬는데 전국적으로 지원 유세 다 거부하고 오지 말라고 막 그러고 표 떨어진다 그러고. 이낙연 총리는 전국 다 돌아왔는데 그때. 그렇죠. 아이씨, 막 그랬는데 무슨 이낙연 총리 때문에 뭐 지선을 졌네 개새끼들. 아유, 이런 개딸들은 진짜. 한편으로는 또 이제 웃음 포인트가 있는 게 이재명이 고향이 안동이잖아요. 그런데도 경북 안동은 이재명이 험지로 취급받는다. 아니 험지는 맞지. 근데 그렇죠. 뭐 워낙 그 당에 대한 그 호불호가 명확한 곳이니까. 대통령님 부산에 출마했을 때도 거기도 험지였으니까. 그러니까 험지였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님이 워낙 그 당시에 이제 좀 그 파워가 초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파워가 세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 새누리였나? 그 이제 괜히 그 체급 키울 필요 없다고 그 손수준 내려보낸 거 아니야 거기에. 그리고 실제로 그냥 당선돼 버렸고 분위기가 당선되는 분위기였죠. 그 얼마나 그 대통령님이 그때 부산에 출마하시면서 얼마나 그 부산 전체가 붐업이 됐습니까? 당시에. 여러 당선됐잖아요. 으쌰으쌰하면서 한번 해보자는 그런 분위기 됐잖아요. 그러니까 안동에 이재명이 나가면은 개딸도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으쌰으쌰 할 수 있잖아.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잖아. 될까? 좀 이상하긴 한데. 안동에서 이직 타령할 것 같긴 하다. 이제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해야 되는데 실제로 내려가가지고 막
그 깽판을 치고 막 진상 부리고 막 이놈 이직 동네에 막 쫄딱 망해야지 막 그런 소리 하고 다니지는 않으면 다행이지. 얘는 그러니까 수박 전문가인데 네. 막상 그 수박이 아닌 네. 어떻게 보면 뭐야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네. 뭐 능력을 보여준 적이 없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 보고 맨날 하는 소리가 이재명까지 말고 국힘 까라 그러고 있는데 지들은 맨날 우리만 까면서 맞아. 지들 국힘 잘까지도 못하면서 뭐 국힘 깐다고 하는 소리 보면 머리머리한 소리 하다가 대치기나 나가고 그러고 있는데 뭐 씨. 아, 이제 국힘도 우리가 훨씬 더 잘 깐다 까는 것도 능력이라도 있어야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아무튼 지금 탈당계들이 이렇게 그 탈당이 아니라 이 비명계들이 여러모로 보면 이렇게 좀 이제 약간씩 움직이는 것 같은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가능성을 많이 열어두고 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는 예측을 할 수가 없지만은 다만 저는 이제 좀 미리 생각해볼 필요는 있는 건 생각해볼 지점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정말로 좀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정당을 만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연합을 하든지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비명계 쪽에 지지를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이제 그 우리 안에 순혈주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도 발동을 하게 될 거예요. 아, 이게 그럴 수 있죠. 그 구성원들이 몇 면을 보면 다 마음에 드는 사람들일 리는 없거든 분명히. 그렇죠. 뭐 그냥 지금 뭐 비명계 대표 주자라고 딱 하면은 이원욱. 그냥 딱 뭐 이원욱 있고 이상민, 네. 조응천, 네. 뭐 그다음에 이제 요새 좀 조용하지만 뭐 박용진 네. 뭐 이 정도 일어나. 네. 아, 그다음에 이제 김종민 네. 의원 있고. 그런데 사실 다 뭔가 머리채 잡혀본 사람들이고 그렇죠. 김정민 의원 좀 웃겨가지고. 뭐 조응천 같은 경우는 하여튼 다 그 그렇죠. 예. 마음에 드는 구조. 찍게라는 소리 다 한 번씩 들어본 사람들 아니야. 그렇죠. 김종민 제외하면 그렇죠. 김종민 의원 빼고. 예. 뭐 그리고 그 동안에 이제 뭐 언행들을 봐도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한 80% 이상이기도 했고. 네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지를 보내야 돼요. 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말고는 없거든요. 일단 없기도 하고 뭐 지금 그러니까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지지 보내고 그러니까 지금 지지해야 될 때 지지하고 나중에 또 수 틀리면 등 돌리면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뭐 비판 그러니까 나중에 그때 되면 비판 정도야 네.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네. 다만 이제 진짜 막 지워버릴 것처럼 네. 그렇게만 배관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의식들이 점점 더 이렇게 그 앞서 나와가지고 과격화되면 결국 개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딸의 어떤 지금 그 김정일 의원 사무실 앞에서 지랄하는 그런 행위에 이제 그 잠재된 의식이나 이쪽 우리 쪽에서 어떻게 이제 그 순혈주의처럼 말하는 그런 의식들이나 사실 근본을 따져보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발현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리고 그 정도의 차이라는 게 그게 굉장히 그 사람을 판단하는데 크게 작용하는 건 맞거든요. 네네네. 그 정도가 넘어서면 개차반이 되는 거고, 정도를 넘어서지 않으면 상식적인 사람이 되는 거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저는 이제 그 기본적인 의식 자체를 바꿔야 된다. 좀 더 유연해져야 되고. 그러니까 그 비판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출신 성분으로 낙인 찍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뻘소리를 했다. 이걸 그냥 뻘소리만 까주면 저는 그게 가장 깔끔하고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반문놈의 새끼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얘기가 진짜 산으로 가버리거든. 그렇죠. 네. 그럼 또 누구는 반문 아니네, 뭐 누구는 반문 맞네, 뭐 그런 식으로 또 막 괜히 이게 말싸움만 커지는 거고 그러니까. 네네. 그런데 뭐 다들 이제 겪어보셨겠지만 온라인에서 킵에 떠가지고 제대로 이겨본 적 있습니까? 이긴다는 게 그냥 상대방 말문을 막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을 바꿔본 적이 있냐고 킵에 떠가지고. 저는 거의 없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예. 그 불가능에 가까우면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한두 마디 내가 할 말,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 팩트를 짚어야 된다 그러면 팩트만 던져주고 개소리하면 몰라 그러면 뮤트하든지 차단하든지 그래버리면 되는 거예요. 사실 막 그 TV 토론 방송에 나가서 이제 사람들이 토론을 할 때도 네네. 정말 쟤를 막
입을 막아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상대방은 어떻게든 입을 열잖아. 예. 그러니까 진짜로 이상한 뻘소리 막 들고 와서라도 막 입을 막 놀리잖아요. 그 TV 토론은 경우 그거 아닙니까? 그 상대방에 대해서 말을 던지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청중들한테 말을 던지는 걸로 봐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렇게 예. 이제 얘기를 그렇게 토론을 해야지 오히려 좀 효과적인 어떤 이제 그런 토론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기부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지금 상황에서 정치인을 대한 태도도 그런 면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뭐 이를테면 뭐 저도 이제 뭐 한 지지난 에피쯤에 이제 이상민 의원한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 상한 분들 네네. 이해를 하고 그 점에서 이상민 의원이 스스로를 굽힐 줄도 알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또 그거는 그거고 네. 그거랑 별개로 그래서 이상민 이 쓰레기 새끼 난 절대 용납 못해 그러고 이제 계속 인다고 해봤자 그러면 이상민이 달라지냐고 그것도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은 결국은 그때 이제 그 지지난 에피 때는 제가 이제 그건 이제 정치인이 굽혀야 되는 게 맞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저 정치인이 끝까지 안 굽혀. 그러면 누가 더 절박할까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상민보다 우리가 더 절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궁극적인 목표는 이낙연 총리 대통령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이제 유연한 사고를 가질 필요는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미리 어떤 그 결과를 재단해주고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상황이 흘러가면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좀 이렇게 좀 관망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도 있다. 뭐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이재명이 내년 총선을 앞서서 민주당의 인재위원회 위원장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현우 의원은 이제 기득권 내려놓고 안동 출마하라고 그랬는데 기득권을 더 갖다 붙이고 있어 오히려. 이게 이제 그 8일 날 이제 민주당 대변인 박성준이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재명이 이제 인재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당의 인재 발굴과 영입, 양성과 육성 등 인적 자원의 정책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과거 인재위원회는 주로 외부의 신진 인사 영입에 주력했지만 이번에는 당 내부 인재 및 당무에 참여한 정무 경력이 있는 외부 인사들을 포함해 발탁할 계획이다. 그래서 명칭이 이제 인재 영입위원회, 영입이 아니고 그냥 인재위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이 지점까지만 봤을 때는 뭐 이거는 뭐 아주 알투당투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당 내부에서 보면 이제 당무 같은 거 하면서 잘못 사실 청년 정치라는 게 어디 대학생 뭐 저 학생회 출신 대학생들 데리다가 하는 게 청년 정치가 되는 게 아니라 일찌감치 당에 들어와 가지고 뭐 의원실이든 뭐 당직실이든 들어와 가지고 일하면서 정치를 바닥부터 배워온 사람들이 그 이제 실질 정치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거. 그래서 뭐 지방 뭐 기초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국회의원까지 올라가는 거 그렇게 될 기반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정치를 양성하는 게 저는 청년 정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당 내부에서 인재들을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이 하면은 좀 다르게 느껴지는 거지. 이거 지금 이제 그 친명계들 뭐 저기 당 밖에서 지금 날뛰는 애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2016년 총선이었지. 2016년 총선 때 그때 이제 당대표직을 하시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네.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직접 맡으셨었죠. 네. 그래가지고 뭐 어벤져스라고 민주당 어벤져스라고. 근데 뭐 이제 실무는 물론 이제 대통령님 안 하시고 당시에는 어쨌든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당 대표가 이제 그때 대표직 물러나셨지. 그 아니, 비대위로 넘겨주고 물러나시기 전에 영입을 하고. 그렇게 됐었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표창원이니 뭐니 이제 상당수가 들어오고 나서 나중에 이제 물러나셨죠. 그렇게 되는 거구나. 네네. 그 의미가 있어요. 당 대표가 된다는 거는 그냥 와서 얼굴 마담식으로 이렇게 소모성으로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그냥 버리겠다 나중에 네. 버려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정말로 너를 우린 써볼 생각이 있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무게가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 그 인재 영입 그러니까 인재위원회 위원장 되는 거 자체로는 특별히 이상할 것은 없는데 다만 이제 저는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이런 거더라고요. 인재 발굴 영입 여기까지는 뭐 통상 하는 일이야. 네네. 근데 양성과 육성을 하고 그다음에 인적 자원의 정책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게 된다. 이게 좀 웃긴 거거든요. 이게
정책 수립과 집행까지 담당하겠다는 게 인재위원회에서 네. 뭐 그러니까는 사람 갖다가 보통 밖에서 큰 사람 거의 다 큰 사람이거든. 네, 네. 근데 이제 뭐 정치권에서 처음 발붙이다 보면은 이제 약간 뭐 스타일 시스템이 다르니까 그렇죠. 다른 공간이니까 거기서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 네 그런 걸 할 수는 있는데 양성과 육성이라는 표현은 이거 좀 되게 이상한 표현이고 네. 게다가 정책까지 그 사람이 바라보는 정책이 또 뭔가 있을 거 아니야. 이제 영입해가지고 다 기본소득 특공대 만들겠다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되게 이상한 거예요. 네. 이게 인적 자원의 정책 수립과 집행이라는 거 되게 이런 수식어가 붙긴 했는데 어쨌든 인재위원회에서 정책 수립과 집행까지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죠. 왜냐면은 총선 때 이제 여러 조직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천위원회도 있고 네. 그다음에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거지. 총선 기획단이 이제 네, 꾸려지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후보자 검증위원회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막 네. 여러 위원회들 있잖아. 각기의 기능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전략이나 이런 거는 대체로 이제 총선 기획단이라고 기획단에서 이제 뭐 그 전략위원회 같은 거 이제 그 기획단 하부에 이제 그런 담당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거기서 그런 걸 하는 건데 아무리 당 대표가 있는 조직이라고 하지만 인재위원회에서 이거를 왜 하냐는 거지.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결국 이제 이재명 친위대 만들겠다. 그렇죠. 그런 의도를 네. 이제 충분히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의 사당화된 민주당에서 이재명으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얘기를 아주 심플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습니다. 여기서 전혀 이상한 거를 못 느끼고 그냥 얘기하는 게 굉장히 웃긴 거죠. 그리고 또 뭐 저기 지난 과거사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도 이제 당대표 시절에 영입위원회 위원장도 하셨다고 하고 네네. 또 이제 이 기사에서 이제 저희 박성준이 예로 드는 거는 20년에 이제 그 이해찬도 했었다. 이해찬.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 이례적인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례적인 건 아니야. 이게 자체로는.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재명은 바빠가지고 재판도 못 나온다는 새끼야. 그치. 네. 근데 이걸 어떻게 해? 일주일에 재판이 몇 개인데 지금. 이거 핑계로 재판 더 째려고 그러나? 예, 맨날 뭐 당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뭐 본회의 출석이 어떻고. 선거법 뭐. 재판도 7일 날 오랜만에 나왔더라. 뭐 2달 만에 나왔다고 그러더라. 이거는 사실 완전히 그 재판부가 호구 잡힌 거지. 그렇죠. 진짜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맨날 뭐 사법부가 뭐 어쩌고 하는 이미 거. 지금 뭐 저기 엄청난 특혜를 계속 누리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이재명은. 어마어마하죠. 네. 지금 선거법 재판이 지금 몇 년째야 이게. 그러니까요. 원래 1심이 6개월 안인가 끝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 그래서 뭐 이제 실제로 정책 이야기 하니까 그래서 방향성이 뭐냐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기후위기, 소득 격차 심화, 불평등 확대, 저출산 고령화 시대, 국토 균형 발전 등 한국 사회의 핵심적 과제 분야에 노력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각 인사들이 민주당과 22대 국회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인재위에 최선을 다할 것. 참 이거 그 일반론인데. 이거 근데 이제 쭉 늘어난 거 보면은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얘네들이 얘기를 하면은 기본 시리즈가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요. 기본소득 친위대 만들겠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딱 그 냄새가 나는 4차 거죠. 산업혁명이 딱 튀어나온 거 보면은. 그렇죠. 예. 요 중에서 이제 좀 제껴놓은 건 저기 뭐 기후위기 하나밖에 없고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소득격차 심화, 불평등 확대, 저출산 고령화 시대 이거 다 기본소득 베이스고 그다음에 국토균형 발전 이거는 지역 상품권 베이스란 말이지. 그렇죠. 기후 위기도 사실 뭐 갖다 붙이면 친환경 에너지 팔고 거기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기본소득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일 수 있지. 다 붙일 수 있지. 그래서 이 인재위원회에서 그 구성하는 그 인재들이 과연 어떤 목소리를 낼지 좀 지켜봐야 되겠다. 뭐 기대가 아니라 좀 우려가 크다. 진짜로 친위대 나오는 거 아닌가. 막 나는 이런 거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강 의원 갑자기 불러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강 의원 같은 애들 불러들여가지고 다시 이제 공천 주기 위한 어떤 명분으로 이걸 좀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과연 강 의원을 인재랍시고 인재 영입 쇼를 보여줄 것인가. 근데 강 의원은 그 미투가 워낙 세가지고 명백하게 남아 있어가지고 될라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세탁을 하는지 어떻게 털고 가려는지 모르겠다. 그 자기 사죄하고 그 뭐 백배 사죄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강 의원은 지금 뼈점만 달아보려고 발악을 하는 것 같긴 한데.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시중에 이렇게 아마 뭐 이재명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게 도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경선 대진표가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뭐 추미애는 이제 서울 강신갑에 나가가지고 네. 전해숙 의원이랑 아까 그 저희 고민정 아니야? 고민정은 딴 애가 이름이 나왔더라고. 고민정일 걸? 이정헌이라고 광진 의뢰는 이정헌. 그래요? 예. 그 업데이트 됐나? 그 전에 저는 그 고민정인 줄 알았는데. 네네. 광진 갑으로 간다 그러고 어. 은평 이제 강병원 의원 있는 데는 이제 뭐 김우용, 네. 김우영. 네.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강북을 여기는 이제 박용진 의원 지역구인데 네. 정봉주가 여기 나올 거라는. 원래 강북을 해? 예. 그러니까 원래 노원이잖아. 네. 얘가 이제 노원 어디였는지 모르겠는데. 노원 하여튼, 갑인가 뭐 그럴 거야 아마. 근데 이제 강북 을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노웅래 쪽에는 오성규라는 이름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여기 김빈이 노리고 있는데. 김민혜 또 안 될라나? 네. 그다음에 이제 김용주 의원이 있는 영등포 갑에는 최현일. 네. 그다음에 기동민 의원이 있는 성북 을에는 김성진. 그다음에 이제 광명을 양기대 의원 있죠. 여기는 이제 양이원영. 네. 그다음에 여기 나오네. 여기는 얘는 뭐 하도 그래가지고 이제 전해철 의원 있는 안산 상록 갑에는 양문석. 네. 그다음에 이제 양문석이 간대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개딸들이 지금 희망하는 게 이거라는 거지. 돌리고 있는 거예요. 네. 개딸들이 이렇게. 그다음에 뭐 윤영찬 의원 뭐 그러니까 현근택 최민희 뭐 이거는 거의 다 이미 알려진 거고. 네. 그다음에 남양주 을 김한정 그쪽에도 김한정 의원 쪽에도 뭐 사람이 있나 봐. 이인화. 네. 그다음에 이제 화성을 이원흑 의원 지역구에는 진석범. 그다음에 부천을에는 이게 서른 의원 지역구인데 김기표. 네. 이거는 거의 확정이지. 대전 유성을 이게 네. 이상민 의원 지역구인데 여기 네. 이경. 얘는 이거는 일찌감치 이게 나왔었어. 네. 나는 이제 얘 때문에 이상민 의원이 빡쳐가지고 그럴 수도 반평이 있지. 난 된 거라고 보기 네. 때문에. 네. 무례하게 그냥 일찌감치 그 이경이 현수막 내려고 그랬잖아. 아 여기네 강 의원이 광주 서구갑. 광주야 또 강 의원도? 아 맞다. 걔 원래 광주 출신이지. 손갑석 의원 네. 의원 이제 네. 얼마 전까지 최고위원 했던 네, 네. 네, 거기를 노린다는 거고. 그다음에 광주 동남갑 여기는 이제 윤영덕 의원 지역구인데 네. 정진욱이 네.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김종민 의원 쪽에는 황명선 네. 이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전남 순천 여기 소병철 의원 지역구인데 김문수라는 동명이인이겠죠. 예, 김문수라는 사람 있고. 이제 여기는 이제 리매치지. 리턴 매치. 전북 군산 네. 김희겸. 김희겸이랑 이제 현 의원인 이제 신영대 의원 네. 다시 한번 리턴 매치. 이렇게 뭐 물론 이제 20대 21대지 그 2020년에는 경선도 안 붙여줬지. 사실 김희겸 경선도 안 붙여줘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김희겸이 열린민주당으로 가버린 거였거든요. 그렇죠. 원래 이제 전북 군산 나가려고 했는데. 근데 지금 꼬라지 보면 그때 안 붙여준 게 해안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말이죠. 사실 이제 그 노량진 그 집 그렇죠. 네. 그게 컸지. 그렇죠. 많이 그랬죠. 그 이미지 때문에 이제 네. 안 내보낸 거죠. 네. 뭐 나름 현명한 선택이었지 뭐. 근데 뭐 그때 당시에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야 경선이라도 한번 붙여줘라 뭐 그런 입장이긴 했는데. 근데 사실 개딸들이 이렇게 뭐 표 내고 하는 것도 사실 뭐 새로운 것도 아니고 뭐 일정 부분 문파들도 이 비슷한 어떤 이렇게 표까지 만든 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어느 누구는 반문이기 때문에 쳐내야 된다 그런 식의 뭐 이야기들이 없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 행위만 가지고 이런 어떤 뭐 표 만들어서 이런 것 가지고는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상의 행동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근데 이제 이게 정말 그냥 그 이재명 지지자들 뇌피셜인지 네. 아니면 정말로 이게 약간 뿌리가 있는 그런 건지 뭐 그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뭐 적어도 그쪽 스피커들에서 이제 나온 거일 수는 있겠죠. 근데 그쪽 스피커들이 하는 얘기들 상당수가 이제 뭐 그 이재명이랑 동기화 돼서 나온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자 그래서 뭐 그 이제 개딸 피셜 출마 예정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이제 최민희 네. 이 양반 기사를 좀 봅시다. 이제 7일날 미디어오늘 기사인데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최민희가. 이거 소통관인데 배지 아니잖아. 근데 이제 민영비 의원실이 주최를 했다고 합니다. 네. 민정배 복당했나? 이제 민주당인가? 네, 복당했잖아요. 그래서 민정비가 광주로 가잖아.
광주에 또 공천 하나 꽂아주잖아. 민영배 원래 광주잖아.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으로 다시 꽂아주는 거지. 에이. 자, 이게 왜 기자회견을 했냐? 이 양반이 그 방통위원으로 이제 민주당에서 밀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정자로 밀었는데 윤석열이 7개월 동안 결재를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자진 사퇴한다고 기자회견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는 얘기가 대통령실도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방송 장악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부로 그동안 저에 대한 사퇴 요구가 있었는데 방통위원 내정자는 말을 제 이름 뒤에서 때리고 한다. 이제 방통위원 내정자에서 사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 우리 시대의 비극은 오만한 정권의 폭력적 권력 오남용이 아니다. 이 정권의 무법 몰상식을 폭로하고 저항해야 할 언론인들의 침묵이 이제 우리 시대의 비극이다. 이 정부 아래에서는 어떤 기자에게 어떤 이유로 어떤 유무형의 탄압이 가질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 모두 용기를 내어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적극적으로 지적질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적을 해야 한다고 해야지 지적질을 해야 된다 그랬어? 뭐 이제 최민희 이제 언론이 할 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신은 이재명에 대해서 할 말 한마디라도 한 적 있습니까? 여러 마디 했죠. 이재명 화이팅. 글씨 무슨 저기 뭐야 그 굿모닝 하우스 냉장고 같은데 뭐 그런 이상한 그 저기 막 틀린 소리 막 해대고 그때 그 김영우 실친다고 온갖 개소리 다 했었잖아 이 양반. 그리고 또 얘 뭐야 언제야? 우리 지금 김진표 의장님 예전에 이제 총리 내정됐다는 얘기 나왔을 때 네. 겁나 씹어댔죠. 겁나 씹어댔죠. 그러면서 이제 정세균 불러와가지고 네. 정세균이 총리 돼야 된다고. 네. 그러면서 막 김현이랑 아주 양옆에 딱 앉아가지고 그 정봉주 방송이었어. 그렇죠. 거기 네. 알랑방구를 그냥 아유, 어마어마하게 끼면서. 진짜. 그러니까 난 그 전까지는 정석윤에 대한 딱히 비호감은 없었거든요. 근데 나는 그 양반이 총리 한다고 했을 때 뭐 제 김진표 의원 제끼고 총리하는 것도 좀 감정적으로 그랬지만은 지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탐욕스러울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국회의장까지 했으면은 그걸로 끝이지. 뭔 총리를 또 하겠다고 그렇게 나오냐고. 지켜준다 그래도 고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그 상황이면은. 일반적이지 않았죠. 네, 뭐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아무튼 이제 뭐 최민희가 이렇게 그 언론의 창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그 언론을 제일 지금 이 전반적인 특히 이쪽 진영에 언론판 물 흐리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이 양반이. 근데 와가지고는 뭐 근데 또 윤석열이 탄압을 안 한 거는 아니거든. 탄압한 건 맞거든.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긴 게 네. 이게 그러니까 최민희 정말 싫은데 네. 그 나름 이제 일리 있는 얘기를 한 게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최민희가 그 나중에 복권까지 됐나 하여튼 그 정가가 있잖아요. 네, 선거법 선거법. 관련해서도 네,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핑계로 윤석열 정권에서 그 임명을 네. 안 해주는 건데 네. 그게 이제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아닌지 일단은 그 국회 안에 하여튼 그 법률부 해석하는 거기서는 이제 문제 없다라고 딱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법원 행정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행정부 안에서는 거기서 이제 유권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안 된다고 차라리 안 된다고 하려면 하지. 잘 밀었구나 이것도 또. 몇 개월 동안 그러니까 7개월이라 그랬나? 네. 대답을 안 하는 거야. 가타부타. 기다 아니다 이거를. 법원 행정처에서 눈치 엄청 봤구나. 아니면 압력이 들어왔던지. 네. 그러니까는 최민희 그냥 계속 이게 되는 거야 마는 거야 하고서 이렇게 멍 때리고 있게 된 거죠. 네. 계속 7개월 동안 내정자야. 네. 그러니까 이거는 최민희 입장에서도 빡칠 만한 일이지. 이게 차라리 아니라고 하든가. 참 근데 가오 떨어진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뭐 최민희가 가오 떨어진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 양반 방통위원회 위원 했었잖아요. 했었죠. 예. 그리고 이 자리가 연봉 1억 넘어가는 꽤 센 자리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차관급 대우인가 그래요 여기가. 위원인데도. 네. 꽤 이게 그 지위가 있는 자리입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이걸 한번 했었잖아.
그러면은 뭐 설령 자기한테 들어와도 한 번쯤 거절을 하고 다른 후학들 중에 뭐 누구 추천을 한다든지 나 말고 이 사람 괜찮다고 추천을 한다든지 뭐 다른 사람한테 줘라라고 이렇게 좀 거절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냅다 받아 처먹고 이러고 있는 것도 참. 아 이건 또 이것대로 문제네요. 네. 어. 뭐 잘한 것 일 잘한 것도 아니야 보면은 뭐 이명박 때 뭐 자기가 뭐 저기 종편 그거 하면서 뭐 싸웠다가 뭐 탄압을 당했네 뭐 그런 소리를 하는데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말만 들어가지고 그런 것 같고 저는 이 사람이 애초에 정치권에 여기까지 올라온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이 양반 옛날에 2000년 초반만 해도 그 아나키 운동했던 사람이잖아요. 아 그렇죠. 저는 뭐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그놈의 대체의학. 네, 좀 이제 비과학적 사고하는 사람들은 정치권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뭐 딱히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개인적 경험에 의한 것뿐이야. 근데 과학이라는 거는 그 엄청나게 빡센 검증 과정을 거친 수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어떤 생각이 총집이잖아요. 생각이랑 실험의 총집이 과학인데 거기 대고 자기 뇌피셜로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논리적인 사고 체계가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정치권에 들어와가지고 배지를 달게 시키냐고. 어디 민간요법도 아니야. 민간요법은 그래도 역사라도 있지. 네. 이거 역사도 거의 뭐 10년도 안 돼. 뭐 황금똥 책이나 쓰고 말이야. 저는 이런 사람은 애초에 정치권도 그렇고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 운동 그래서 이제 그거 하다 언론 운동판에 뛰어들어가지고 뭐 저기 민원련 뭐 위원장인가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사람은 저는 발 들이기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냥 취급을 안 해줘야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도 정말 가오 빠지는 게 뭐 이론에 하나 치우는데 이렇게 궁색하게.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그래요. 그냥 저 사람 넌 자격이 안 돼. 그냥 부적합하다. 그렇게 하든지 구차하게 그냥 이재명이 하는 식으로 언급을 안 한다. 그게 뭐냐고 대체. 그러니까요. 정치인이면 기다 아니다 분명히 말할 때는 말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최민희가 이 회견 끝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민주당이나 야당이 이 윤석열의 방송 언론 장악 의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모습을 안 보였는데 앞으로 이제 자기 회견을 계기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공세를 취하기를 바란다. 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최민희가 의도적으로 이 양반이 계속 그동안에 해온 문제 제기를 쌩깐 거예요. 이게 이제 윤영찬 의원이거든요. 저희 방송에서 앞서서 다뤘는데 윤영찬 의원이 지금 언론 장악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보면은 SNS에 글을 2개를 올리셨는데 이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7일날에 이제 먼저 이 회견한 이날이죠. 이날도 이제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리셨는데 제목이 이제 윤석열 정부는 공영방송 장악 행태를 당장 멈추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KBS 사장 후보로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청구한 사람이 이 좀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다. 딴 것도 아니고 청탁금지법 위반 사고입니다. 그거 하나로도 안 되겠는데. 네. 게다가 엄청나게 오보쟁이였네요. 네. 문화일보 사회부장이던 시절 세월호 전원 생존 오보, 네.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씨 사증 조작 의혹 오보, 네. 청계산 무인기 오보 등. 이거 다 그 저기 이명박 정권 이명박 때지. 이명박 박근혜지. 이명박 박근혜까지. 박근혜지. 그러니까 정권 빨아주는 5번 됐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새누리 정권, 지금 국힘 정권 쪽에서 계속 오보를 내가지고 친국힘 정권 적인 기사를 생산했던 사람인데 이거 사실 유튜버급이지 이 정도면은. 그렇죠. 이런 인간이 무슨 KBS 사장을 지금 KBS 사장 시켜주겠다고 하냐고. 부탐사스러운데. 네. 그리고 지금 국회 청문회를 하는데 자료 제출도 제대로 안 해. 그래 얘네들은 뭐 제출을 안 해. 네, 배째라고 나오고. 쌩까고. 네, 배째라고 나오고. 근데 그래놓고는 정작 한다는 소리가 뭐 지금 뭐 그 가짜뉴스가 판치고 여기도 또 가짜뉴스 얘기를 했거든. 지겹. 가짜뉴스 판치는데 뭐 바로 잡겠다 그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참 그거는 KBS가 할 일은 아니지. 뭐 KBS에 정론만 주고하면 되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그 문제가 그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지금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명박 때부터 해가지고 이명박이 방송장 정말 더럽게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종편 내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반작용으로 튀어나온 게 뭐 낙검수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유튜브까지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박성재가 나오고. 네.
박성재가 MBC 사장하고. 박성재가 MBC 사장하니까 유튜브에서는 가수형 같은 데가 더 세계가 더 커졌고 네. 계속 지금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이제 그 KBS 사장 인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문제긴 한데 좀 더 근원적인 대책은 다른 게 필요하다. 네네. 공영방송이라는 것 자체를 이제 정권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만하죠. 네. 그래서 또 이제 11월 9일날 윤영찬 의원이 이제 SNS에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이걸 이제 뭐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공영방송 KBS, MBC, EBS를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방송 3법과 하청 노동자들의 노조 합법 활동을 보장하는 노동조합법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이제 그런 거죠. 그 징벌적 손해배상. 네네네. 그 이제 파업 같은 거 하면은 막 예전에 쌍용차 그럴 때 파업하면 하루에 1억 그랬나 아무튼 존나게 세게 때려가지고. 네. 그걸 또 사측에서 안 하면은 네. 그 배임 행위가 돼가지고 네. 그냥 무조건 자동으로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이 더럽지. 이제 그런 거에 이제 막는 그런 이제 그 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방송사법 개정안은 어떤 거냐? 이제 방송 그 지배구조 개혁 지배구조를 이제 개편하는 건데 지금까지 공영방송 사장을 그 정권에서 이제 계속 추대를 해가지고 던져주면 이제 그 방송사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식이었는데 이게 사실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행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재 때 이제 그렇게 왔으니까 그 뒤에 민주정부 들어서도 야씨 니들도 그렇게 했잖아 그런 식으로 밀어붙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계속 정권 바뀔 때마다 그래서 사장이 정권 입맛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윤영찬 의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SNS 그래서 얘기하는 거는 단순히 지금 윤석열 정권이 저렇게 뽑는 것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시스템 자체가 문제다. 정권 바뀔 때마다 사장 정치색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자체가 문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방송 3법을 개혁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방송사는 어떤 그 언론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이제 가장 기초적인 토대로 이제 방송 3법을 계속 추진을 해왔는데 그동안에 번번이 막혔었다. 이게 이제 뭐 한두 해 한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해왔던 일인데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제 작년 11월에 국회 거방위에서 이제 이게 통과를 했고 이제 12개월 걸려가지고 지금 이제 그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 건데 그동안에 또 이제 국힘에서 계속 막았다고 합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러다가 이제 결국 안 되니까 좀 쪽수에서 밀리니까 헌재 맞나? 헌재 네. 권한쟁의 심판 권한쟁의를 붙였는데 헌재에서도 기각시켜가지고 그래서 법안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정부가 받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할 거냐? 네. 이게 이제 윤영찬 의원이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는 이유가 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또 법안 거부권 이거 민주당의 쪽수로 그렇죠. 부당하게 네. 밀어붙이는 법이다라고 할까 봐서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논의가 오랫동안 이루어진 법이고 네. 이제서야 겨우 통과시킨 거다 본회의에서. 네. 이거는 이제 좀 성격이 다르다 이런 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최민희 너는 이제 언급하고 싶지 않겠지만은 오랫동안 계속 그 언론 장악에 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오는 국회의원이 없지 민주당 의원이 없지 않았다. 네. 알아. 뭐 몰라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지. 솔직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그 별개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에 대한 호불호는 호불호고 그러니까 최민희가 짜증나고 자격 없는 건 사실인데 네네.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이 저렇게 하는 게 옳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박성재가 개쓰레기인 건 맞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MBC 사장이 윤석열 줄줄 빠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뭐 KBS에 지금 누구야 그 최욱이 나온다고 해서 그 최욱을 갈아치우기 위해서 KBS 사장을 숙골로 뽑아야 되냐면 그것도 아닌 거죠. 둘 다 틀린 거죠. 네네. 사실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각 방송사들이 친문으로 그 반문적인 그런 이제 방송들을 한다고 많이 이제 화를 냈었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그쪽에서 틀린 사실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화를 내야 되지만은 그 방송사의 논조가 뭐 정권 비판적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저 새끼들 나쁜 새끼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얘기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 하에 놈의 MBC 새끼들은 항상 좀 가끔 가다가는 막 정말 뭔가를 그
만들어 오기도 하고 네. 이상하게 좀 약간 그렇죠. 조작해가지고 편집을 좀 묘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죠.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게 다 지금 이제 그 계속 정권 입맛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정치색을 띤 사장들이 계속 인선이 되고 그 사람들이 자기 라인을 구성을 해버리니까 방송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그런 사람들을 최대한 뽑아야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조치가 확실하게 필요한데 네. 그러니까 어느 정권을 까든 간에 네. 그러니까 뭐 약간 가짜뉴스스럽게 아니면 이렇게 막 편집을 이상하게 하면 그 손석희가 미세먼지충이라고 우리 많이 깠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은 지금까지 그 뭐 JTBC는 무슨 공영방송은 아니지만 지상파 방송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대형 방송사니까 그런 방송사를 통틀어 가지고 제일 중립적인 사람이 손석희예요. 생각해 보면은 뭐 좀 이상하긴 했지만 별로 정당색에 휘둘리진 않잖아요. 적어도 그냥 자기 곤조가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또 다르게 볼 여지가 생긴다. 물론 손석희 아들 지금 뭐 또 이상한 사고 쳤긴 했지만은. 걔 MBC 있었잖아. 예, MBC에서 그 사고 쳐가지고 지금 뭐 조사받고 있잖아. MBC가 아니고 MBC 있기 전에 무슨 인터넷 언론사 어디에서. 그러니까 거기도 있었고 예. MBC에도 있었다는 것 같은데. 지금 MBC에 있어요. 아 지금. 근데 MBC 들어오기 전에. 전에. 전에 쳤던 사고로 지금 이제 이재명 관련해가지고 가짜뉴스 생산하다가. 네. 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총리님 소식 하나 이제 봅시다. 네네. 자, 그 얼마 전에 이제 이낙연 총리님 측에서 이낙연 전 총리님이 신천지와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던 유튜버를 이제 고소를 해서 이거 저희 과거 에페이스 한번 다룬 적 있죠. 네네. 그 소식. 시사건 건인가 얘가? 네네. 뭐 그런 애였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재판이 시작되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쪽에서 정정 보도를 하고 배상을 하면은 이제 조정을 할 여지가 있다. 이게 이제 그 9일날 조정기일이 열려가지고 네네. 본 재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네. 합의 보는 게 어떠냐. 네, 그렇죠. 조정기일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애초에 이제 그 소를 제기했을 때 5천만 원으로 이제 손해배상액을 청구를 해가지고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제 그 이낙연 대표 측 이제 변호인 입장은 배상금 2,500만 원에 내가 사실 확인을 안 하고 방송했다. 그리고 이제 정정 사과 방송을 하고 배상액을 2,500만 원을 주면은 소취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쪽 사사건 측에서는 그 뭐 이낙연 대표 측에서 저기 신천지랑 연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구체적인 언급을 해주면은 우리는 사과 방송할 용의는 있지만은 배상할 의무는 없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렬됐어요. 결렬이 일단. 아예 결렬됐군요. 그리고 이제 다시 2차 조정 기한을 한 번 더 갖는다고 합니다. 건방지네. 그래서 이에 관해서 이제 그 총리님 쪽에 이제 변호사로 나온 양반이 누구냐면 장덕천 변호사예요. 네네. 이제 이분 말씀이 왜 이제 그 배상액을 제시를 했냐면 애초에 이게 뭐 총리님 설마 이걸 아싸 이제 코인 땡기자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징벌적 이제 배상액인 거죠. 네. 실제로 이걸로 실형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뭐 실질적인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 합의금 차원에서 그러니까 배상금 차원에서 이렇게 돈을 세게 때린 것이고 이것들이 이제 그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형사처벌 또는 금전적 배상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소송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얘 좀 정신 좀 차리게. 정신 차릴 것 같지는 않고. 예, 그냥 버텨라. 무슨 조정이야. 한번 해봐, 이 새끼야. 실형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지면은 야 변호사비도 네가 다 해결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네. 그리고 뭐 후원금이나 땡겨서 근데 뭐 처리하든가. 얘도 이걸로 슈퍼챗 장사하겠지 뭐. 장사하겠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주에는 더 이제 날이 많이 추워집니다. 정말 네. 추웠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지금 낮 기온이 한 5도 밑으로 떨어진 것 같은데 한동안 좀 오락가락했잖아요 날씨가. 네네. 20도까지 올라오고 그러더니만은 이제 겨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입동도 지났다는 것 같죠? 모르겠네 안 따져봐가지고. 네. 어쨌든 이제 겨울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건강 관리 조심하시고요. 뭐 이제 앞으로 흘러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너무 어떤 경우가 되니까 너무 속단하고 예단하지 말고 좀 이렇게 유연한 마음을 갖고 지켜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유연한 소식으로.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